취득세가 13.4%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자체를 이렇게 중과세 해버린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재개발정책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병근 세무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과 관련된 세법을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쪽까지 연구가 제일 잘 돼 있는 세무사님이 지병근 세무사님이세요. 그런 부분은 저보다도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이 훨씬 강의를 잘 하세요. 우리 세무사 상대로도 저를 안 부르고 지병근 세무사님 불러세요. 유튜브 강의 내 거 듣지 말고 지병근 세무사님 거 들으세요. 예. 이 강의 교재도 지병근 세무사님이 만들어준 교재예요. 자기 강의를 이미 했어. 쓴 거를 제가 너무 잘 돼 있길래 이걸 좀 빌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밝히니까 누구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널리 유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본 우리 후배들 중에서는 가장 성실한 후배예요. 이 교재를 보면 알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강의도 아주 소녀처럼 조용조용하니까 좀 졸리긴 해. 조금 소리를 지르라 해도 이 녀석이 소리를 안 지르더라니까요. 조용조용하고 강의도 참 이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널리 홍보 좀 해주시고 제가 원래 나무 교재를 갖다 쓰면 안 되는데 이걸 반영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누가 교재를 만들어주는가 출처를 밝혀야 되니까 형서봐. 내가 이걸 하려니까 중노동 같다. 네가 나서 좀 닦아라. 아휴. 역할 분담을 좀 해야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하고 있는데 걱정해서 막 문자 주시고 아프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아프고 씩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강의하고 생방송하고 책 쓰고 하루에 상담을 4번, 5번 하신 분은 세무사 중에서 유일하게 저밖에 없어요. 박수 한번 쳐야 돼.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아프기만 하면 저는 85세까지 일일 생활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부한 걸 좀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또 상담해드린 것을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지고 염색만 하면 다 써먹을 때가 있다는데 염색해서 써먹을 때 있어 없을 것 같아서 염색은 안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오늘은 4가지 취득세편, 종합부동산세편,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신설된 규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개정세법이 많지는 않아요. 개정된 것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가 주택은 원래 일반세율 4.6%에서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줬습니다. 특례세율을 적용해 준 것은 뭐죠? 주택 자체가 원래는 부동산 투기 대상이 아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한테는 세율 부담을 낮춰줘서 해서 지금 6억 이하짜리는 1%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은 4.6% 되는 세율을 이게 이제 1.1이나 1.2가 되겠지만 서브까지 하면은 어쨌든 최대로 9억 초과한다 하더라도 3%짜리를 과세를 해왔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일반 세율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과세율이 도입돼 가지고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12%. 조정 대상 지역은 그렇고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중과세를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법인은 주택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2%를 조정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2022년 12월 20일 날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완화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죠. 근데 이거는 정부에서 굉장히 신뢰를 국민들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야당에 법을 통과시켜 줬어야 되거든요. 제가 누가 저한테 말하기를 이거를 위헌소송을 좀 내자는 거예요. 부작위에 대한 부분도 이건 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안 바꾸면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것까지 내가 또 소송까지 대신해서 대표를 하려니까 너무 바쁘기도 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 조절 기능에서 너무 중과세가 너무 세요. 그게 어디 모델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아마 싱가포르 모델을 갖다고 그래요. 싱가포르 모델은 외국인들이 취득할 것은 굉장히 세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일반 분양 중에서 고가로 사시는 분들은 세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갖고 오긴 갖고 가는데 취득세가 13.4%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자체를 이렇게 중과세 해버린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 남아있는 지금도 2주택부터 중과세가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지금 아까 특례주택 4개 들어와 있는 것들 또 추가로 신설된 것이 지방저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기로 하고 주택을 매매했을 때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 순서가 요렇게 하니까 우리 지병근 세무사님은 제일 편하더라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거를 공개를 해서
이걸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첫 번째는 중과 재주택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중과 재주택이 걸리면 무조건 다 제외를 시키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특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1세대가 확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참고로 아실 것은 양도소득세의 세대 기준과 취득세의 세대 기준이 달라요. 한번 보시면 하겠지만 자,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단은 같은 세대로 봐버려요. 대신 본인이 소득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혼자 있거나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봐주지만 소득이 없으면 안 봐줘요. 단독세대를 안 봐준다는 것을 기본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60세 이상이 아니라 취득세 편에서는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줬어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별도 세대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35세 된 자녀와 68세 된 부모님이 한 집에 살아, 한 집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때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해버리면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 세대로 보도록 돼 있죠. 동일 세대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세대 독립 요건이 되죠. 그 다음에 65세 된 부모님이니까 한 집에 살아도 세대를 분리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 국세 쪽보다는 지방세 이쪽이 더 훨씬 폭넓게 세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굳이 세대 분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굳이 세대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할 때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해요. 즉 3주택이다. 주택이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또 하나 받았어. 분양권을 C를 받았다. 그리고 주택이 2주택과 분양권까지 따지면 C가 3개가 되는데 지금 요 2주택 가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주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주택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주택을 또 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주택은 아니잖아요. 분양권은 주택수가 아니죠. 근데 오피스텔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언제 들어갔어요? 주택수로? 2020년 8월 12일부터 들어가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런 것들이에요. 오피스텔. 이 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니까. 오피스텔은 원칙은 뭐예요? 업무용으로 갑니다. 취득세 쪽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봐야 거예요.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려면 요건이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받아야 돼. 근데 업무용보다 주택이 재산세가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실제로 주고 사람이 살아. 그러면 재산세를 많이 내느니 조금 내기 위해서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을 하겠죠.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 근데 실제는 주택으로 써. 그때는 본인이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비로소 주택으로 신청을 해줘. 재산세가 과세돼. 뭐라고요?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본인이 주거용이라고 신청을 해서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면 그때 비로소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 샀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업무용이겠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여기서 임대 나갔어. 그래서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나왔어. 그럼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매매가 이루어졌어.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매수자는 산 것이 주택을 샀어요? 업무용을 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헷갈리는 거야. 오피스텔은 요 자체가 주택으로는 안 된다니까. 주택수에 포함된다니까.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할 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될 뿐이고 주택은 아니죠. 업무용이니까 주택은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매매가 돼서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돼가지고 재산세가 주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면 산 사람은 여기서부터는 다시 업무용이 돼버려. 저율 주거용으로 세율을 낮추지 않는다니까. 놀부 계산이죠. 갖고 있으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는 포함시키는데 요걸 정작 거려면 주택으로 또 안 봐줘. 그러니까 당해 오피스텔 거래할 때는 중과세는 해당이 안 되죠. 주택이 아니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때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죠.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자체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주택 A가 있고 또 B 주택이 있고 C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또 하나 샀어. 여기는 몇 주택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주택자가 주택을 또 취득하는 거죠. 4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A, B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C를 취득하면 C 자체는 중과세 대상 주택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C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몇 프로 내요? 4.6% 내잖아. 토지잖아, 그거는. 토지 4.6%를 내고 준공 떨어지면 뭐가 돼?
주택을 취득하죠. 주택은 중과세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그냥 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자, 보세요. 중과세는 상속해서 중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증여는 중과세 해야 안 해요? 주택을 증여하면 중과세 하잖아요. 주택을 증여 안 해봤구나. 아무건 매거나 말거나 상관없잖아. 주택은 중과세 한다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중과세 하죠. 중과세 대상은 매매와 증여라고. 재개발지 건축에서 땅을 샀어. 내가 조합원으로 승계취득을 했어. 건물이 지어졌어. 건물이 지어지면 이전 듣게요, 보존 듣게요? 이거 지금 이 말이 지금 뭔 말일까? 또 거기 어떻게 이전 듣게요, 보존 듣게요? 보존 듣기잖아요. 그 보존 듣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대상이 아니잖아. 보존 듣기니까 매매가 아니잖아요. 증여도 아니고. 그거를 우리 중개사님들이 나한테 물어. 이거를 중과세 먹어야 안 먹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땅을 샀으니까 중과세 아니고 건물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취득세를 뭘로 내? 재개발지 건축은. 전국 떨어지면 뭘로 내요? 안 내면서 또 모른다고? 건축비로 내잖아. 건축비 상당하게. 조합은 분양계약서 상관없어. 보세요. 재개발지 건축에서는 내가 종전부동산의 권리가가 정해지잖아. 권리가가 정해졌다는 것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그 종전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가액이야. 그 다음에 내가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조합은 분양가가 따로 정해지죠. 일반 분양가 다르잖아요. 조합은 분양가가 정해지는 이유는 실제 그 분양가로 돈을 내는 건 아니죠. 조합원이 평당 4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4천만 원 조합원의 분양가를 내는 거 아니잖아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조합은 분양가 마이너스 권리가를 해서 자, 권리가가 더 크면 청산금을 돌려받는 거잖아. 분양가가 더 크면은 분담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는 비례율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종전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 권리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를 비례율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큰 평형과 작은 평형의 균형에 맞고 안 맞고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조합은 큰 평형한테 유리하게 비례를 만들어버리면 큰 평형은 왕창 가버리고 분담금을 작은 평은 분담금 왕창 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비례율 결정을 잘 하는 것이 분담금을 공정하게 하는데 이 비례율 잘못 만들어가지고 소송 들어간 단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합원 분양 계약서는 실제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내는데 과표 전혀 산정이 안 되고요. 영향 안 받아요. 양도소득세 취득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양도소득세 취득가는 뭐예요? 내가 실제 돈 낸 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돈 실제 받은 거. 필요금리는 실제 돈 낸 거. 실제 돈 낸 거는 뭔 것이에요? 종전부동산 취득가. 그거 살 때 내 돈. 두 번째,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 안 냈으면은 내가 살 때 그 부동산 값밖에 필요금으로 못 털잖아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재개발지 건축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것처럼 조합원 입주권은 지는 중과세를 먹는데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영향을 발휘하는 거죠. 분양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것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그 이전에 들어간 건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과 오피스텔은 반드시 취득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당에 지금 조합원 입주권을 샀다고 분양권을 샀다고 중과세를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수가 몇 채냐 거기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다주택 중과세 규정도 똑같잖아요. 조합원 입주권 팔면 중과세 안 되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을 때에 다주택자의 집이 몇 채냐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